오늘 NBA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좀 길은 잡아 놓은 것 같아. 좀 얘기 좀 해보자면은 먼저 인디애나 대 덴버. 자, 여기 인디애나 덴버는요, 맞대결상으로 지금 덴버가 5연승 중입니다. 5연승 중. 여태 최근 5번의 맞대결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특히 올 시즌도 한 번 맞붙였었는데 117대 109로 덴버가 승리를 했다. 그 경기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7대 109로 덴버가 승리를 했었고, 이날 보면은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좀 언더게임인 게 눈에 들어왔었고, 덴버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걸 왜 제가 갖고 왔냐면은 덴버가 인디애나 인사이드를 폭격을 했다. 보시면 요키치가 야투 13개 중에 12개 넣었었고, 다른 선수도 보면 전반적으로 야투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이날 덴버는 야투율 64.8%, 말 그대로 인디애나의 약한 골밑을 공략을 제대로 했다. 야투는 71개밖에 안 던진 날이었지만은 이제 공략을 할 때는 확실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일도 뭐 인디애나가 최근에 변화가 상당히 많잖아요. 시약함이 이제 들어왔다든지 할리버튼도 부상에서 복귀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덴버가 인디애나 인사이드 공략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게 제가 내린 그 생각이었었고, 또 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은 최근에 인디애나 4경기 동안 득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득점 순위, 득점, 야투 성공률, 3점 투수 성공률 부분에서 3점은 잘 들어가는데 상대의 인사이드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야투율이 25등 수준이었는데 3등은 6등 수준이었다. 3점은. 한마디로 외곽은 잘 통했지만은 인사이드는 잘 안 통하더라. 인디애나가 최근에. 그거고요. 왜냐면은 최근에 인디애나가 최근 4경기 말씀드릴게요. 인디애나가 최근 4경기 동안 유타 상대로 야투 2점슛 야투 64개 중에 29개. 그러니까 40%대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크 상대로는 56개 중에 36개 넣었으니까 잘 넣었어. 근데 그 이후에 포틀랜드라는 팀 상대로 44개 중에 19개밖에 못 넣었었고요. 피닉스 상대로는 63개 중에 27개. 그러니까 보면은 피닉스도 인사이드가 강한 팀이 아니고, 포틀랜드도 디안드레 에이튼 뭐 수비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뭐 유타 정도는 좋지. 유타는 그래도 인사이드에 또 높은 선수들 많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편인데, 인디애나가 최근에 어지간한 팀 상대로는 인사이드 접근하는 거를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 이게 눈에 들어오는 점인데, 덴버에는 요키치가 있죠. 물론 뭐 요키치의 덴버가 그렇게 막 수비가 대단히 좋은 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인사이드 방어는 한 10위권 정도 하는 편이란 말이야. 10위권에서 한 11, 12위권 그 정도 하는 편이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피닉스나 포틀랜드 이런 팀들보다는 인사이드 수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 팀인데, 어쨌든 인디애나는 내일도 덴버의 인사이드 공략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만하다. 그리고 최근 이제 시야캄이 이적하고 난 이후 2경기 동안 그 주요 선수들의 스탯을 살펴봤거든요.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시야캄은 2경기 동안 야투 28개 중에 15개로 잘했고, 스미스도 괜찮았었고 3점이 4개 중에 4개예요. 근데 베네딕스 메서린이 존나게 못했었다. 2경기 동안 야투 16개 중에 하나 넣었고 3점슛도 9개 중에 하나. 반면에 메서린 대신에 나올 만한 버디 힐드, 요즘에 3점 19개 중에 11개 꽂고 있다. 한마디로 인디애나가 외곽슛에서의 경쟁력은 있는 편인데 인사이드 뚫기는 좀 어려워했었고, 그리고 메서린 같이 이렇게 핵심 식스맨들 이런 친구들이 잘 못하고 있더라.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뭐 인디애나도 요즘에 봤을 때는 그 뭐 오비 토핀이라든지 뭐 아이지아 잭슨 이런 친구들이 잘해줄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즘에 벤치 포인트가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들어오더라. 인디애나가. 그리고 다음으로 덴버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덴버 DEN 벤치라고 써있는 게, 덴버의 벤치가 최근 이렇게 한 9경기 정도? 9경기 정도 동안 얼마나 득점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앞쪽에부터가 최근이고 뒤쪽이 이제 옛날이야. 이거에 따라서 덴버의 언더오버가 상당히 좌지우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최근 2경기 덴버 워싱턴전 벤치 득점이 12득점이었고 117점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전 벤치 포인트 13점, 이날 202점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벤치가 30점을 넣었는데 이날 247점 오버게임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인디애나와의 경기 벤치 포인트 11점이었는데 226점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뭐 32, 38, 36 이때는 전부 다 오바 쪽으로 많이 갔었죠. 덴버는 벤치 포인트가 어느 정도 터지면은 오바가 많이 났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줄리안 스토로도 부상 있었고 찬타르도 부상, 그리고 뭐 크리스 브라운도 야투가 잘 안 터지고 이래가지고 덴버의 벤치가 요즘에 좀 말을 좀 안 들었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덴버는 그냥 올 시즌에 벤치가 상당히 좀 얇은 편이죠. 그래서 벤치 포인트도 기본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인디애나도 요즘에 메서린 부진한 것도 그렇고, 그냥 한마디로 할리버튼이 오고 시아캄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정돈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1.5면은 언더 쪽으로 보고 있고, 덴버가 인디애나 상대로 오전 전승에다가, 그리고 내일도 이제 한 3.5 마인이잖아요. 저는 일단 이거 좀 안정적으로 보려면 덴버 승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조금 욕심내겠다 이런 분들은 덴버 마인 가셔도 됩니다. 근데 덴버가 요새 좀 타이트한 게임도 덜어 있었었고, 근데 뭐 덴버가 승리하는 그림이라면은 3.5 마인 할만 할 것 같아요. 저 정도면은 덴버가 리드하는 그림이면은 뭐 파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충분히 뭐 마인 할 만한 점수 차라고 생각이 들고, 봤을 때는 덴버 일반승도 갈만하다고 싶은데 나는 욕심 내겠다 이런 분들은 마인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브루클린 대 뉴욕 해볼 텐데, 자 이제 뉴욕 팀들 간의 맞대결, 뉴욕을 연고로 하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고,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뉴욕이 트레이드 이후 직전 경기 그 토론토 상대로 딱 본인들의 강점을 내비쳤죠. 토론토를 100점으로 막으면서 여전히 뉴욕은 수비력이 전체 1등 수준이다. 보시다시피 최근 11경기 뉴욕이 트레이드한 이후로 11경기 동안 득점 부분은 19등, 뭐 야투 성공률, 3점수 성공률 전부 다 중하위권에 속하는 점수거든요. 근데 반면에 수비는 리그 1위급이다. 한마디로 뉴욕은 지금 수비로 아주 그냥 상대 팀들을 방패로 후드러 패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스위칭 디펜스로의 전환을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직전 경기도 브루클린이 클리퍼스 상대로 상당히 잘 싸우다가 4쿼터에 거의 한 26점을 내주는 26점 차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기를 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심지어 클파가 마인까지 썼었죠. 어쨌든 최근에 브루클린은 스위칭 디펜스의 변화를 꾀했었고, 그러면서 최근 5경기 동안 브루클린의 수비가 8등, 6등, 9등 수준으로 잘 되더라. 7점, 상대팀한테 허용한 야투율, 상대팀한테 허용한 3점슛, 이렇게 순서대로인데 전반적으로 상대팀을 잘 막아냈다, 3위권으로 막아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뉴욕이 뭐 대단한 공격팀은 아니지만 브루클린도 요즘에 수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눈에 들어왔던 선수가 바로 클렉스턴이죠. 클렉스턴. 이 클렉스턴은 원래 블락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클렉스턴이 이제 브루클린이 최근에 스위칭 디펜스로 변모를 하면서, 스위칭 디펜스로 변모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같으면 클렉스턴이 본인의 장점이 블락을 살리기 위해서 좀 드랍백 수비를 하고 림을 지키는 수비를 한다 치면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동력도 꽤나 있는 편이고 미스매치 대응도 꽤나 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칭 디펜스로 변모를 하면서 클렉스턴이 블락은 조금 줄었지만은 이 스틸 수치가 확연하게 높아졌다. 그런 점들이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 뭐 팀 전체적으로 스틸도 많이 높아지고 뭐 그런 편이에요. 최근에 브루클린은 최근 7경기 동안 브루클린의 수비도 좋아지고, 클렉스턴 개인도 야투율도 뭐 한 70%, 그 인사이드 득점력도 한 16점 정도, 경기당 16점, 리바운드도 경기당 11.4개, 스틸도 1.4개로 상당히 많이 늘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브루클린은 요즘에 수비가 좀 전술 변화를 통해서 수비가 잘 되는 편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내일 문제는 뭐냐, 뉴욕이요, 하텐슈타인이 직전 경기에 23분 뛰고 빠졌거든요. 하텐슈타인이 내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조금 리스크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는 아이제아 하텐슈타인인데, 이 친구가 넘버 3 센터로서 좀 기회를 받았는데, 하텐슈타인이 최근 한 10경기 정도, 직전 경기는 이제 23분밖에 안 뛰고 뭐 한 게 없으니까 제가 제외를 했는데, 그 전에 한 10경기 정도, 뭐 그러니까 본인이 주전으로 도약한 그 시점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텐슈타인이 경기당 36분 정도를 뛰면서 득점은 한 8점 정도였고, 리바운드가 14.3개, 그 중에 오펜스 리바운드가 4.3개였다. 블락도 2개에다가 스틸도 1.9개, 아주 훌륭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하텐슈타인이. 그래서 이런 뭐 제리코 심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대체를 할 수 있지만은, 미첼 로빈슨의 빈자리를 가장 잘 채운 거는 하텐슈타인이었다. 근데 오늘은 이 하텐슈타인이 퀘셔너블이 걸려있다. 그런 점들이 조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이 그전과 같은 이런 좋은 수비력이 나올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뭐 하텐슈타인이 완전 아웃도 아니고 퀘셔너블이고, 하텐슈타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뉴욕의 마헨이나 언더 같은 거를 보겠는데, 이거는 뭐 내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뉴욕이 오펜스 리바운드도 뺏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평소보다 보드장 하나 또 줄 것 같고, 이런 블락에 관한 림 프로텍팅도 조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거는 내일 한번 하텐슈타인 출전 유무를 따져야 될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최근 이제 브루클린이 제가 스위팅 디펜스로 변모를 했다고 했는데, 원래는 브루클린이 올 시즌 토탈로 봤을 때는
오펜스 리바운드 전체 5위 수준으로 상위권이란 말이야. 12.4개로. 전체 올 시즌 통틀어 봤을 때는 브루클린은 분명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따는 팀에 속한다 이랬었는데, 이제 스위싱 디펜스로 변모하고 난 이후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뭐 밑에서 3등 정도로 상당히 적더라.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브루클린이 뉴욕의 뉴욕 상대로 리바운드를 많이 걷어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도 그 브루클린의 원래 장점이 좀 나오기 힘들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뉴욕 쪽으로 긍정적인 지표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 브루클린이나 뉴욕의 좀 결장자를 체크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큰 그림 자체는 뉴욕의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올리언스 대 유타인데요.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양팀 다 최근에 좀 잘 나가다가 꺾인 모양새거든. 특히 뉴올리언스가 많이 꺾였어요. 뉴올리언스가 직접 피닉스 상대로 패한 것도 그렇고, 홈이었는데 패한 것도 그렇고, 댈러스한테 한 번은 좀 그 뉴올리언스가 주전들을 많이 뺐는데 댈러스를 잡았었고, 그 다음에는 댈러스가 막 돈치치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 댈러스가 뉴올을 잡았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뉴올리언스가 한창 좋았던 시기에 비하면 요즘에는 이런 연속성들이 조금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듭니다. 뉴올리언스가 최근 5경기 동안 그 득점력 같은 경우는 118점으로 4등, 야투율 10등 이런데 3점 슛이 뭐 11등으로 좋게 찍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기에 샬럿 상대로 47개 중에 25개, 거의 뭐 한 60% 가까이 넣었던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5경기도 보면 덴버 상대로 33개 중에 13개, 댈러스한테 30개 중에 12개, 그리고 또 댈러스한테 23개 중에 7개, 최근에 피닉스한테 42개 중에 10개, 이런 식으로 되게 저조한 편이에요, 3점이. 일단은 요즘에 댈러스가 글쎄 외곽슛도 조금 별로이고, 그리고 뭐 득점력도 썩 좋지는 않더라.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중하위권 정도로 수비가 별로였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더구나 내일은 유타인데, 유타는 최근에 2경기 동안 2연패 중이에요. 오클라호마한테 좀 타이트한 경기 끝에 패배를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 바로 휴스턴 만나가지고 또 1점 차로 패배를 했었죠. 연장이었나 아마 그랬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 2연패 하기 전에 유타가 6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6연승 동안 되게 좀 어려운 상대들도 필라델피아나 미러키, 덴버, 레이커스, 토론토, 인디애나 그냥 싹 다 막 요즘에 폼이 괜찮거나 그런 팀들이었는데, 걔네들 상대로 6연승을 달리다가 오클라호마 만나서 한번 자빠지고 휴스턴 만나서 또 자빠지고 이랬단 말이야. 야, 이 유타가 그 전까지는 포스가 진짜 대단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살짝 부진하더라. 근데 여전히 유타는요, 그 최근 패배했던 2경기 동안도 득점은 129점, 126점 이래가지고 득점만큼은 상당히 훌륭했다. 물론 야투율 같은 거는 좀 별로긴 했습니다만은 득점력 자체는 훌륭했다. 반면에 수비도 상대팀한테 134점, 127점 먹으면서 수비도 좀 안 되는 편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유타의 기조를 좀 생각했고, 뉴올리언스도 뭐 공수 양면에서 뭐 득실이 적은 편은 아니다. 좀 언더팀의 냄새는 아니더라, 뉴올리언스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핸디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유타는 요즘에 오클라호마랑 휴스턴? 근데 2경기 전부 다 5점이면은 다 프랭권이었었거든. 휴스턴한테도 1점 차, 오클한테도 5점 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글쎄 오클라호마급의 팀이라고는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해요. 그 전까지는 한창 잘할 때는 와, 뉴올리언스 졸라 잘하네, 풀멤버의 뉴올은 진짜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힘이 약간 좀 덜 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한창 좋았던 시기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저는 한번 유타의 프렌 쪽으로 좀 노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양팀이 좀 상대전적 상으로도 유타가 꽤 좋았었어요. 유타가 뉴올리언스 상대로는 지금 10경기 동안, 최근 10경기 동안 7승 3패, 꽤나 그런 좋은 모습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얘네가 좀 외곽 빈도보다는 인사이드 득점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자이온도 그렇고 발렌슈나스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인사이드 득점 빈도가 높은 편인데, 근데 유타는 마카넨이랑 콜린스에다가 그 이제 또 벤치에서 워커 캐슬러라든지 올리닉 같이 이렇게 7프 선수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 높이가 말 그대로 높다 그런 팀이어서, 저는 뉴올리언스가 이렇게 유타 상대로 좀 원활하게 공격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인사이드 공략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서 유타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 포틀랜드 경기인데요. 요즘에 포틀랜드가 그래도 은근히 조금 하거든요. 뭐 제라미 그랜트라든지 말콤 브럭던 이런 친구들이 힘내주면서 요새
브루클린 상대로 105대 103 승리, 인디애나 상대로 118대 115 승리. 뭐 레이커스전은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어쨌든 포틀랜드는 뭐가 강점이었냐? 인사이드에서 그 상대팀의 인사이드를 뚫어내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오클라호마도 최근 한 4경기 정도 동안 엄밀히 따지면 직전 경기는 좀 잘한 편이었었고 그 전에 한 3경기 레이커스, 클파, 유타를 상대하는 동안 오클라호마가 특히 홈그랜이 많이 부진했다. 홈그랜이 최근 4경기 동안요. 여기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 4경기 동안 홈그랜이 득점도 11.8점, 야투율 37.2%, 3점 28.6%, 리바운드로 5.8개밖에 못 잡았고 블락도 2.5개 수준으로 좀 좋던 폼보다는 약간 떨어졌다. 그냥 한마디로 홈그랜이 많이 지쳤습니다. 지쳤던 모양새인데 내일도 포틀랜드를 상대를 하죠. 나름대로 요즘에 포틀랜드는 상대팀의 인사이드를 공략하는 데에서 좀 해답을 찾고 있다. 외곽보다는. 그런 팀인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맞대결에서 오클라호마가 포틀랜드 상대로 10대 0 10연승 중입니다. 10연승 중. 올 시즌에만 2번 맞대결을 했는데 2번 다 43점 차, 62점 차. 말도 안 되는 대승을 거뒀어요. 포틀랜드 상대로는. 더구나 내일은 또 홈이다. 홈.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길게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거든요. 포틀랜드가 물론 요즘에 좀 힘을 내주고 있다. 그거는 맞는데 근데 오클라호마가 워낙에 잘해요. 오클라호마도 살짝 부진했을 때는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뺏긴 경기. 애틀랜타랑 브루클린한테 오펜스 리바운드 15개, 20개씩 뺏기면서 패배를 했었고 그러다가 4연승 달리다가 이제 LA 팀들 2팀 레이커스랑 클파한테 패배를 했는데 근데 포틀랜드가 저런 팀들 급은 아니잖아요. 클파나 뭐 레이커스처럼 뭐 재능이 이렇게 막 넘친다든지 그런 팀까지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오클라호마가 14.5도 마인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언더오버는요. 나는 이거 저번처럼 포틀랜드가 오클라호마 상대로 좀 100점도 못 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압살당하는 경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창성 관계가 너무 명확한 것 같아.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이제 뭐 탱킹하던 시절 그러니까 올 시즌은 오클라호마가 막 서부 1, 2위 정도로 되게 잘하고 있고 플레이오프까지 당연스럽게 노릴 정도지만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오클라호마가 그런 팀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작년에도 뭐 플레이인 정도는 내다봤지만은 근데 오클라호마가 탱킹을 하던 시절에조차 포틀랜드 상대로 특히 릴라드도 있었고 뭐 그랜트 있고 그랬던 포틀랜드 상대로도 굉장히 오클라호마가 잘 싸웠다. 말 그대로 10연승 중이니까 저는 상성관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홈그랜도 직전 경기에는 약간이나 반등을 했었고 홈그랜이 부진하니까 제일런 윌리엄스가 되게 잘해줬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살펴보면은 저는 오클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제 그 스콧 앤더슨에 대한 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는 올 시즌 3픽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망픽 느낌이 난다. BQ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앤더슨이 최근 6경기 동안 야투율 33.3% 그리고 3점슛 21.7% 경기당 턴오버 3.7개예요. 되게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는 소리지.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오클라호마가 또 리그에서 스틸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팀이고 턴오버 관리도 가장 잘 되는 팀이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포틀랜드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아무래도 압살을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오클라호마도 대단한 뭐 결장이나 누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레이커스 경기 해볼 텐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일 르브론이 결장을 한다더라. 르브론이 발목 부상 관련하고 결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올 시즌 르브론이 총 4경기를 결장을 했거든요. 아예 한 경기 통으로 결장했던 게 4경기예요. 4경기. 근데 그 4경기 동안 레이커스의 승리 뭐 스탯 변화는 어땠으며 반대로 르브론이 뛰었던 경기는 어땠냐 그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르브론이 없었던 4경기 동안 레이커스는요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득점도 르브론이 있을 때 아래가 이제 르브론이 있을 때고 그 위에가 르브론이 없었던 4경기 동안인데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 레이커스의 야투율, 3점슛 성공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상대팀의 실점, 허용한 야투율 값, 허용한 3점슛 값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르브론이 있을 때보다 르브론이 없을 때가 한마디로 오박 게임이 된다. 르브론이 없게 되면은 자 르브론이 있었던 40경기 동안은 뭐 114점이고 상대팀한테 115점 먹었고 그리고 르브론이 없어지니까 득점이 5점 늘어나고 실점도 5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르브론이 없으면은 레이커스가 조금 더 좀 하이 템포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곽에서 생산력도 꽤나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 물론 르브론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클리퍼스와의 맞대결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레이커스와 올 시즌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맞대결 2경기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첫 번째 맞대결 때는 아직 클리퍼스의 제임스 하든이
왔는데 이제 안 뛰었던 딱 트레이드 시점이었단 말이야. 이때 기점으로 그 클리퍼스의 3점 같은 것들이 되게 떨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레이커스가 클리퍼스한테 한 8연패인가 당하고 있었어. 근데 이날 이겼단 말이에요. 이날의 승리 원동력은 뭐 일단 뭐 연장을 갔던 것도 있지만 뭐 오바 게임을 통해서 뭐 연장 가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날 일단은 르브론이 35득점을 했다. 35득점 했고 전반적인 야투율도 다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뭐 3점 같은 경우에선 조금 열세이긴 했지만은 최근 양 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르브론이 첫 경기에선 35득점으로 대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 경기 최근에 103대 106으로 레이커스가 이겼거든요. 이때는 이제 하든이 있었고 한창 클리퍼스가 잘 나갈 때인데, 일단 팀 내 최다 득점자였고 25득점으로 카와이 레너드 수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날 카와이 레너드가 야투 17개 중에 6개, 르브론이 카와이를 막았을 때는 총 야투 6개 중에 빵개를 이렇게 성공시켰을 정도로, 그리고 턴오버 한 2개인가 1개인가 유발했을 정도로 르브론이 카와이 상대를 굉장히 잘해줬다. 그래서 뭐 단순히 여기 아까 봤던 르브론이 있고 없고에 따른 그런 스텝 변화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수비도 그렇고 공수의 안면에서 굉장히 잘해줬다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일은 르브론이 일단 없다는 점이고, 또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내일 주바치가 빠지잖아요. 직전 경기 106대 103으로 레이커스가 승리를 했을 때 이런 뉴스가 있었어. 레이커스 그 라커룸에서는 주바치에 대한 얘기, 뭐 하든도 있고 테런스 맨, 폴 조지, 카와이 런드 애들 많지만은, 슈퍼스타들 많이 있지만은 레이커스 라커룸에서는 야 주바치 굉장히 빡세더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상으로 나온 게. 전날 주바치가 야투 13개 중에 9개를 성공시키면서 22득점을 올렸고 오펜스 리바운드를 10개를 걷어냈단 말이에요. 레이커스 상대로. 근데 지금 이제 내일은 그 주바치가 빠지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주바치가 빠지고, 레이커스에서는 르브론이 빠지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선 르브론이 없어도 나름대로 레이커스는 돌아가는데, 르브론이 있을 때도 평균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았었고, 르브론이 없을 때도 평균 득점이나 실점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좀 오바 게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클리퍼스의 주바치 같은 이렇게 딱 그 덩어리 센터 이런 친구들이 없다 보면은 레이커스도 나름대로 인사이드 공략하기가 그래도 좀 편할 거란 말이야. 요즘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또 인사이드 장악력이 미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이거 레이커스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위에 적은 것처럼 최근에 클리퍼스는 12경기 동안 그 왼쪽이 이제 본인들의 공격, 오른쪽이 수비인데, 상대팀한테 야투나 3점슛 같은 걸 좀 높은 편으로 먹긴 하지만은 실점 자체는 굉장히 적었다. 본인들의 득점은 3점슛 1등, 야투 성공률 4등, 득점은 한 5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요, 클리퍼스가. 근데 레이커스는 최근에 이제 디안젤로 러셀이 트레이드 소식이 들려오는데, 최근 5경기 동안 평균 27.2득점에 야투율 56%, 3점슛 53.7%, 아주 또라이급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그래서 내일은 레이커스의 르브론이 없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른 템포고, 그리고 외곽슛 빈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경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번 레이커스의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언더오버는 난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언더오버는 진짜 막 저 비슷한 데서 걸칠 것 같고, 레이커스 프렌의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일도 NBA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인 그림들이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런 상황 같은 거 보면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절대적인 약자가 별로 없는 게 눈에 띄어요. 기니비사우 같은 경우는 2득점 7실점이면은 그래도 뭐 절대적인 약자였다, 2조에서는. 그렇게 볼만도 한데, 그리고 모잠비크도 사실은 뭐 4득점 7실점이면은 2조에서 엄청나게 샌드백이구나, 이렇게 볼만한 그런 팀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도 감비아 같은 경우 0득점 4실점이긴 하지만은 최종전 카메룬이랑 남아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유럽 예선이나 이런 데처럼 절대적인 약팀이 없는 편입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요. 그래가지고 이 네이션스컵이 무승부도 갈만하고 언더 같은 것도 좀 갈만한 그런 대회인데, 글쎄 뭐 이번 대회에선 다소간에 좀 오바가 많았던 게 보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느 조에서나 보다시피 이렇게 꼴찌들 봐도 약팀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다. 저는 그런 점들이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 일단 세네갈조 여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네갈 대 기니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순위 상정 방식 쉽게 말하면 그냥 월드컵이랑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유로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는 순위 상정 방식이, 이제 월드컵은 승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팀이 많이 이기고 무승부 많이 쌓았냐, 승점을 최우선시하고 두 대회 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상대 전적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UEFA 주간 대회는 상대 전적을 좀 위주로 해. 예를 들어 승점이 같은 팀이 동률이라고 치면은 그 뭐 골드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득점 승부 그런 게 아니라 상대 전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최종전까지 이런 그 가닥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네이션스컵은
승점이 동률이면 그 다음에 골득실 보고 그 다음에 다득점을 봅니다. 한마디로 피파 월드컵 룰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세네갈 대 기니, 카메룬 대 감비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 3위에 있는 카메룬이 만약에 기니의 순위를 따라잡고 싶으면은 카메룬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승점 차, 득실 3점 차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조 1위인 세네갈이 기니를 상대하는데, 세네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2승으로 이미 진출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네갈의 뭐 포스도 좋고 여러가지 구성도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기니 같은 경우는 1승 1무로 비기기만 해도 카메룬에 승점이 앞서기 때문에 진출이 확정적이죠. 만약에 비긴다면은. 어쨌든 카메룬은 오늘 반드시 3점 이상으로 패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카메룬이 글쎄 감비아 상대로 승리는 할 것 같아요. 승리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뭐 여러 차례 카메룬의 이번 그 대회 스쿼드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 새끼들 약하다. 월드컵 때도 그랬어요. 월드컵 때도 카메룬이 라인업 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그런데도 그 조에서는 나름대로 좀 선전하긴 했지만은, 네, 세네갈보다는 전 직전 경기 세네갈 대 카메룬 분석할 때도 카메룬이나 세네갈 보면은 이 라인업 자체가, 선발 소집 명단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자, 일단은 세네갈 대 기니는요, 일단 상대 전적을 좀 살폈습니다. 당연하게도 세네갈이 뭐 전력이나 이런 점에서 우위인데, 만약에 오늘 기니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2승 1무, 그리고 세네갈이 2승 1패로 뒤집히긴 해요. 그래서 세네갈의 확정은 아닌데 아마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 팀이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세네갈은 로테이션을 돌리고 기니는 비기기만 해도 조 2위 진출이 확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양 팀 다 그렇게 크나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 같다. 반드시 이 새끼를 오늘 내가 절단을 내야겠다. 나랑 승부를 보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양 팀의 맞대결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P라는 거는 이제 승부차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부차기 결정이 된 거는 이제 90분 시간 안에는 무승부였다. 보시다시피 아주 옛날 한 2017년 이쯤에 막 3대1, 5대0 이런 식으로 큰 점수차로 승부가 났던 걸 제외를 하면은 대체로 다 1점차 승부거나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 딱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다운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내지 세네갈의 햄무 같은 거 노릴 법하다고 보고, 뭐 저는 그 중에서도 무승부를 조금 더 가치를 높게 칠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기본적인 전력이야 세네갈이 앞서는 게 맞지만은 세네갈이 오늘 전력을 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네갈은 나름대로 좀 주전들에 대한 휴식을 조금 줄 거라고 보고, 왜냐면 이 경기가 3일에 한 번씩 하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타이트한 대회여가지고 아마 휴식을 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도 세네갈도 조 2위 진출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비기는 그림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나 햄무 같은 고배당을 노려볼 만한 경기다. 세네갈 대 기니 경기는. 그리고 뭐 다음 경기는 감비아 대 카메룬인데 뭐 대단한 분석은 없어요. 일단은 카메룬 제가 뭐 안드레 오나나 있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 대회에서는 별로 못하고 있는 편이고, 오나나 말고도 이제 수비진에서도 쭉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 별로 없어. 옛날 같으면 그래도 진짜 오래전에 뭐 장마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에 봤을 때는 뭐 대단한 선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그나마 월드컵 때는 불꽃 태웠던 선수들도 은퇴도 많이 했고, 뭐 중원도 보시면은 뭐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은 이제 안기사 정도? 그래서 월드컵 때 이때 뛰던 선수들 중에 거의 한 3-4명 정도는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특히나 수비 쪽에서도 그렇고. 전방에야 우리가 아는 아부바카라든지 토코 에캄비 뭐 그런 애들이 있기는 한데, 카메룬은 라인업상으로 무게감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고, 저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알만한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편에 있는 감비아가 뭐 카메룬이나 맞짱뜰 정도까지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비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카메룬은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잡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감비아는 월드컵 진출조차 제가 알기로는 없고, 뭐 이겨봤자 이렇게 남수단이라든지 말리 이긴 건 조금 눈에 들어오긴 하네. 어쨌든 좀 양팀 간에 이런 좀 클래스 차이는 있는 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양팀의 근래 맞대결에서는 2022년에 카메룬이 감비아 상대로 승리했던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양팀의 체급차가 조금 확연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카메룬은 오늘 경기 감비아 상대로 3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둬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승리 정도는 챙겨갈 것 같다. 그런 생각해서 저는 이거 카메룬의 승리 쪽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타비고 대 소시지도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셀타비고가 직전 바로 맞대결. 리그에서 소시지가 셀타비고를 이렇게 승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정 가가지고. 그리고 내일도 셀타 원정이죠. 셀타의 홈이고, 소시지는 원정을 가는 딱 이제 직전 경기랑 딱 뭐랄까 리턴 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똑같이 셀타비고에서 홈에서 벌어지는.
근데 제가 이 경기에서 발견했던 건 뭐냐, 일단은 지금 오늘 펼쳐지는 경기는 코파 델레이 경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양 팀 다 리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뭐랄까 힘을 그렇게 대단히 줄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직전 맞대결이 딱 셀타비고 홈에서 벌어지는 리그 경기다 보니까 이거를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양팀 일단 라인업 같은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를 이렇게 좀 찾아냈냐면 이 경기에서 소시지가 로테이션을 엄청 많이 돌렸어요. 리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리그에서는 베스트 라인업 쓰고 그냥 코파 같은 데서는 좀 로테이션 돌리면 안 됐냐, 그럴 만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눈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이 소시지거든요. 소시지가 이날 오야르사발이라든지 미켈 메리노, 바르네 테사, 오드리오 솔라, 케빈 티어니, 수비맨디 이런 애들이 싹 다 빠졌어요. 싹 다 빠졌습니다. 여기다가 뭐 쿠보 같은 애들은 이미 그 차출됐으니까 빼고, 뭐 트라우레도 이날 없었고, 보니까 거의 뭐 주전들, 제 생각에는 주전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한 6명가량을 선발해서 제외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승리를 거뒀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셀타비고 분석할 때마다 이아고 아스파스가 지난 한 2011-12 시즌 이때부터 해가지고 마우스 커서 있는 여기가 리그 득점이거든요. 23득점, 12득점, 그리고 리버풀이랑 세비안 잠깐 갔다 왔던 2년 빼고 다시 셀타로 복귀해가지고 14골, 19골, 22골, 20골, 14골, 14골, 18골, 12골. 한마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시즌 동안 셀타비고 소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넣었던 게 이아고 아스파스인데, 올 시즌에는 굉장히 부진하다. 지금 이렇게 3골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3골 중에 아마 그 2골이 페널티킥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아고 아스파스가 굉장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나이도 나이지만은, 근데 그 대신에 올 시즌 조금 떠오르는 선수가 두비카스라는 선수거든요. 그리스 대표팀에. 이 두비카스가 뛴 시간도 되게 적어요. 셀타비고 소속으로 17경기 동안 441분 뛰었으니까 거의 뭐 교체 자원으로 조금 뛴 정도인데, 아까 아스파스가 1400분 동안 3골이었는데 이 친구도 400분 동안 3골이에요. 한마디로 가성비? 득점 가성비가 좋다,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셀타비고는 베니테스 체제 하에서 아직도 그냥 아스파스를 믿고 쓰는 중이긴 한데 너무 못한다, 뭐 그런 점들도 저는 눈에 좀 들어왔었고, 오늘 경기에서 소시지가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결장했다고 했었던 오야르사발이라든지 수비맨디, 메리노, 바르네테사, 오드리오 솔라 이런 애들을 오늘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으나, 직전 경기 그 중요한 리그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상당수 돌리고도 소시지가 승리를 했다. 그런 것들을 좀 내다봤을 때는 저는 물론 쿠보도 지금 차출돼 있고 여기는 사리크라든지 트라우레 이렇게 좀 출전 시간 꽤 많이 부여받았던 선수들이 많이 빠지긴 했었어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소시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